여러분은 인생의 첫 번째 책임감을 언제 배우셨습니까? 저는 10살 남짓한 나이에 제 몸집보다 5배는 큰 황소 한 마리를 이끌고 산으로 향하며 그 무게를 배웠습니다.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 집의 전 재산이었고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산은 놀이터인 동시에 영토를 다투던 전장이었죠. 오늘 그 잊지 못할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후 2, 3시. 하루 중 해가 가장 기운차게 내리쬐는 시간이 되면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띱니다. 마당가에 누워 낮잠을 자던 개들이 혀를 길게 빼물고 헉헉거릴 즈음 끼익 소리를 내며 외양간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눅진하게 숙성된 소똥 냄새와 뜨거운 공기가 한데 섞여 훅 끼쳐옵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시다가 무심한 듯 소 콧뚜레에 연결된 고삐를 제 손에 툭 쥐어주셨죠. 볕 뜨거울 때 너무 굴리지 말고 그늘 찾아 잘 먹이고 오너라. 그 짧은 한마디가 일사병보다 무서운 책임감이 되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나서면 벌써 지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그 뜨거운 길 위로 약속이라도 한 듯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죠. 각자 자기 몸집보다 몇 배는 큰 소 한 마리씩을 앞세우고 말이죠. 뙤약볕 아래 소들의 육중한 몸집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그 길을 우리는 비장하게 출정식이라 불렀습니다. 이 무더운 시간에 맨정신으로 산을 오르긴 힘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법도 없었죠. 어깨에는 꼴망태를 짊어지고 입으로는 더위를 쫓아낼 요량으로 그 시절 유행하던 트로트를 장전했습니다. 나그네 서루움 익어가는 저녁. 누군가 선창을 하면 옆에서 소를 몰던 기철이가 가사를 슬쩍 바꿉니다. 이 더위에 고생하는 우리 누렁아. 한여름 오후의 정적을 깨는 소년들의 목소리가 마을길에 울려 퍼집니다. 나그네 서름부터 번지 없는 주막까지.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가사에 한을 담아 목청껏 불렀을까요? 아마도 뜨거운 햇살에 데워진 가슴 속 답답함을 노래로 뿜어냈던 것 같습니다. 박자는 소 엉덩이가 대신 맞춰주었습니다. 땀이 배어 번들거리는 소 엉덩이를 툭툭 치면 녀석들은 귀찮은 듯 꼬리를 휘저으며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 꼬리 지휘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 보면 산에 도착할 때쯤엔 이미 목청이 확 트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동네 잔치에서 마이크 좀 잡는다는 소리를 듣는 건 아마도 그때 그 소들이 뙤약볕 아래서 묵묵히 제 노래를 견뎌준 유일한 관객이자 엄한 스승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소들은 큰 귀를 펄럭펄럭이며 제 노래를 들어주었고 저는 소 꼬리를 지휘봉 삼아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산길을 당당히 올랐습니다. 가파른 산등성이에 도착해 소 고삐를 풀어주면 녀석들은 기다렸다는 듯 푸르르 콧김을 뿜으며 흩어집니다. 싱싱한 칡덩굴과 이슬 머금은 풀을 찾아 제각기 자리를 잡는 소들의 뒷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들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숨겨진 계곡은 우리만의 천연 VIP 수영장이었습니다. 뙤약볕 아래 소를 몰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던 끈적한 땀방울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계곡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을 훌렁 벗어 던졌죠. 풍덩. 거침없이 뛰어든 물은 심장이 멎을 듯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감각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오후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열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물세례를 퍼붓고 바위 틈 가재를 쫓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바탕 물놀이 끝에 젖은 몸으로 넓적한 바위 위에 대자로 누우면 달궈진 바위의 온기가 등허리를 기분 좋게 지져줍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높고 푸른 캠퍼스 위에 하얀 뭉게구름이 소 모양, 강아지 모양으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귓가에는 계곡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오케스트라 배경음악처럼 깔리곤 했죠. 야, 저기 우리 집 누렁이 보인다. 뿔만 내밀고 노네. 누군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잠시 고개를 들어 숲 사이로 소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들의 워렁워렁 방울 소리가 들려오면 안심하고 다시 깊은 휴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만석군집 도련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즐거움은 늘 야속하리만큼 짧았습니다.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나무 그림자가 키를 훌쩍 넘겨 길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며 온 세상을 진한 주황빛과 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불길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희뿌연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며 귀신처럼 자욱하게 내려앉던 날이었죠. 평소 같으면 가자 소리에 엉덩이를 묵직하게 떼던 녀석들이었는데 하산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제각기 소 이름을 부르며 고삐를 챙길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소 누렁이만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렁이가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저기 굴참나무 아래서 풀 뜯고 있었는데. 제 당황한 목소리에 짐을 챙기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 밑에 계곡으로 물 마시러 간 거 아냐? 아니야, 아까 보니까 저쪽 능선 너머 칡덩굴 쪽으로 가던데. 친구들의 엇갈리는 추측에 제 가슴은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산을 뒤지는 대대적인 소찾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산이 떠나가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워이, 누렁아, 어디 있냐? 워이. 아이들은 자기 일처럼 열심이었습니다. 기철이는 다람쥐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먼 곳을 살폈고 수철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소 똥자국을 손가락으로 찔러보며 야, 이건 아직 온기가 있다. 근처에 있어. 라며 탐정 흉내를 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누렁이가 혹시 자기 집 소를 따라갔나 싶어 자기 소 엉덩이를 들춰보는 황당한 짓까지 했죠. 그 긴박한 와중에도 헛웃음이 났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산그늘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어만 갔습니다. 야, 도저히 안 보인다. 이러다 우리까지 길 잃겠어. 어둠이 깔리자 아이들도 하나둘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부모님의 불호령이 생각났는지 녀석들은 안절부절 못했죠. 미안해. 우리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하나둘 소를 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소방울 소리 딸랑딸랑이 마치 저를 버리고 가는 마지막 희망에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산속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정겹던 숲이 순식간에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이름 모를 산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건 아버지께 죽었다는 공포였습니다. 소는 우리 집 전 재산이자 아버지의 목숨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누렁아, 제발 나타나줘. 나 진짜 죽는단 말이야. 기진맥진해진 저는 결국 엉엉 울며 빈손으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풀리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이제 나는 집에서 쫓겨나겠구나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문 안 마당 한가운데 우리 집 누렁이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아주 태평하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녀석은 산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르자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혼자 지름길로 하산의 집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쁜 놈아. 나는 산속에서 무서워 죽을 뻔했는데. 제가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자 녀석은 커다란 눈을 한번 껌뻑거리며 이제 왔냐? 는 듯 꼬리를 한번 휘둘러 파리를 쫓더군요.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소 하나 건사 못하고 산에 버려두고 오느냐 며 서슬퍼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종아리를 맞고 구석방에서 훌쩍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몰래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며 거친 손으로 제 젖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많이 무서웠제? 소가 영물이라 그렇다. 제 집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거든. 얼른 묻고 자라. 아버지도 속으론 너 걱정 많이 하셨다. 그 한마디에 온종일 산속에서 떨었던 서러움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소는 집을 찾았고 저는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시절의 어느 푸르스름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늘 사건의 중심에 서서 조용할 날 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이네 집 소는 주인을 닮아선지 유독 고집이 세고 식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들이 연한 풀잎 한두 개 뜯을 때 녀석은 억센 칡덩굴까지 뿌리째 뽑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대식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산이 발칵 뒤집히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아이들이 하산 준비를 하며 소들을 모으는데 이번엔 기철이네 소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기철아, 내 소 또 어디 갔냐? 또 분명히 저기 칡덩굴 밑에서 입을 오물거리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기철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산을 미친 듯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난번 제 누렁이처럼 혼자 집에 갔을까 싶어 마을까지 한달음에 뛰어갔다 왔지만 텅 빈 마당에는 먼지만 날릴 뿐이었죠. 온 산을 이잡듯 뒤지며 기철이가 울먹거리기 시작할 때 산 아래쪽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소. 누구 집 소야? 당장 주인 안 나타나. 소리를 따라 굴러가듯 달려간 곳은 산 아래 독불장군이라 불리던 박 영감님의 콩밭 근처였습니다.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식탐 많은 기철이네 소가 튼튼한 울타리까지 뿔로 부수고 들어가 영감님이 자식처럼 정성껏 가꿔 놓은 콩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빵빵해진 소는 그것도 모자라 남은 콩잎을 쩝쩝거리며 여유롭게 오물거리고 있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 영감님은 소 콧두레를 낚아채 옆에 있는 커다란 미나리 나무에 꽁꽁 묶어버리셨습니다. 어이구, 이제 기철이 진짜 죽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우리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감님이 몽둥이를 들고 씩씩거리며 소 주변을 지키고 계시는 통에 겁 많은 기철이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죠. 결국 하늘이 새까매지고 나서야 기철이는 죽을 각오로 용기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감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며 코가 땅에 닿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영감님은 이놈, 내 아비한테 가서 당장 오라 그래. 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지만 기철이의 닭똥 같은 눈물 공세에 결국 혀를 차며 소를 풀어주셨습니다. 밤늦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를 끌고 돌아가는 기철이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다음 날 아침에 몰아쳤습니다.
박 영감님이 기어코 기철이네 대문을 발로 쾅 차며 들어오신 겁니다. 이보게, 기철 압이 있나? 소를 어떻게 키웠길래 남의 1년 농사를 다 망쳐놔. 마당에 울려 퍼지는 영감님의 고함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엄하기로 소문난 기철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사과를 하셨고 영감님이 돌아가자마자 집안에는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기철이는 생전 처음 보는 굵은 쌀이나무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평소엔 아이고 아버지 하며 엄살을 떨던 녀석도 그날만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아는지 입을 꾹 다물고 매를 맞더군요. 소풀 먹이는 일이 그저 산에서 노래 부르고 노는 놀이가 아니라 한 집안의 전 재산을 지키고 이웃과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철이는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기철이는 소풀 먹일 때 절대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종아리에 남은 시퍼런 붉은 줄을 보며 우리도 함께 배웠습니다. 소의 평화로운 울음소리 뒤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묵직한 삶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들의 소풀 먹이기 역사에서 가장 크고 아찔했던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소풀 원정대 전체가 맞닥뜨린 거대한 비극이자 운명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무색하리만큼 좋았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하늘은 더없이 높았고 우리는 흥에 겨워 산등성이 넘어 평소보다 훨씬 멀리 소를 끌고 나갔죠. 그곳은 이웃 마을과 경계가 맞닿은 금지된 구역에 가까웠습니다. 산 아래로는 이제 막 알이 차기 시작한 황금빛 논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죠. 우리는 소를 풀어놓고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설마 소들이 저 험한 비탈을 내려가 논까지 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늘 귓가를 맴돌던 소들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가 아스라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산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우리들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우리 소들이 단체로 약속이라도 한 듯 산을 내려가 남의 마을 변혼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부패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소들 내려갔다. 다 내려갔어.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비탈을 굴러 내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금싸라기 같은 논의 3분의 1이 소들의 육중한 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녀석들의 뱃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논은 그야말로 폭격맞은 전쟁터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저 순하기만 하던 소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탐욕스럽게 벼 이삭을 통째로 훑어먹던지. 녀석들의 입가에 매달린 벼 이삭을 보며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소는 둑 근처에만 있었어. 벼 안 먹었다고. 아냐. 내 소가 제일 안쪽까지 들어가서 다 밟아놨잖아. 죽기보다 무서운 불호령이 예상되자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삿대질을 하고 싸웠지만 사실 누가 들어갔고 누가 안 들어갔는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변혼 주인인 이웃 마을 어르신이 몽둥이를 들고 이놈들 하며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저 소 꼬리를 잡고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마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풀 먹이러 나갔던 집 어른들이 마을 회관 앞에 무거운 얼굴로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에는 대역죄를 지은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일렬로 서 있었죠. 자칫하면 이웃 마을과의 큰 싸움이나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어른들은 깊고 현명하셨습니다. 누구의 소가 더 많이 먹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자식들의 허물을 공동의 책임으로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철없어 놀다 그런 것을 어쩌겠나. 우리가 힘을 합쳐 수습해야지. 어른들은 밤새 논의 끝에 각자 집에서 쌀과 보리, 그리고 정성을 한데 모아 이웃 마을 논 주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배상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합의가 끝난 뒤 우리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고 아버지 소리가 곡소리처럼 터져나왔고 저 역시 그날 밤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도록 쌀이나무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난 우리들의 눈빛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엔 서열을 따지며 티격태격하던 아이들이었는데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책임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묘한 동질감이 생긴 것이죠. 야, 너도 어제 많이 맞았냐? 난 아직도 앉질 못하겠다. 서로의 종아리 흉터를 살피며 우리는 전보다 한층 더 끈끈해졌습니다. 그 변혼 습격 사건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어깨를 맞대고 책임져야 하는지를 몸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벼 이삭이 묵직하게 익어가듯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조금씩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들에게 산은 그저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는 단 한 줄도 그어져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 사이에는 휴전선보다 엄격하고 서슬퍼런縄바리가 존재했죠.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장악한 동쪽 능선과 아랫동네 녀석들의 성역인 서쪽 골짜기.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 위로는 늘 팽팽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늘 풀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우리 쪽 풀이 시들해지거나 저쪽 건너편 능선에 연하고 싱싱한 칡덩굴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걸 발견하는 날이면 소년들의 눈빛은 사냥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야, 오늘 저쪽 경계선 너머에 풀이 끝내준다는데 한번 넘어가 봐.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에 솟을 원정대는 마치 적진을 침투하는 특공대처럼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랫동네 녀석들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계선 근처에 발만 들여도 산 중턱 어디선가. 야, 이 도둑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막대기를 휘두르며 나타나는 녀석들에게 우리 손은 귀한 생명이 아니라 영토를 침범한 침략군의 탱크였고 우리는 파렴치한 월경자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누렁이가 맛 좋은 칡 향기에 취해 고삐를 뿌리치고 경계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랫동네 대장격이었던 수철이와 그 일당들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왔습니다. 내 소가 우리 구역 보물 풀 다 뜯어먹었어. 소코를 꿰버리기 전에 당장 끌고 나가. 녀석들은 우리 소를 향해 위협적으로 돌팔매질 흉내를 냈고 어떤 녀석은 소 꼬리를 잡아당기며 해코지를 하려 들었습니다. 금지옥엽 같은 소가 다칠까봐 혹은 녀석들이 정말로 소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일까봐 겁이 난 저는 고삐를 바짝 쥐고 엉엉 울다시피 하며 소를 몰았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겨우 우리 구역 안전지대로 돌아와서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분한 마음에 산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치사한 놈들아. 우리 구역에 너네 소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다. 두고 봐. 그렇게 철천지원수처럼 으르렁대며 너 죽고 나 살자 하던 세월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머리칼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앉은 중년이 되어 고향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서 그 시절의 주적 수철이를 만납니다. 야, 임마, 그때 내가 우리 누렁이 엉덩이 돌로 맞춰서 멍들게 한 거 내가 아직도 안 잊었다.
그 소가 우리 집 전 재산이었는데. 제 농담에 수철이가 껄껄 웃으며 세월의 때가 묻은 찌그러진 막걸리 잔을 가득 채워줍니다. 야, 말도 마라. 그때 우리 아버지가 풀 모자라게 베어오면 밥 안 주신다고 해서 나도 목숨 걸고 지킨 거야. 사실 너네 소가 덩치가 산만해서 우리가 얼마나 쫄았었다고. 너 울 때 속으론 좀 미안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릿고기 한 점에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켜면 이제는 사라진 산등성이의 경계선 대신 묵직한 정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소를 몰고 쫓고 쫓기던 그 척박했던 산길이 사실은 우리를 단단한 매듭으로 묶어주던 우정의 통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와 바리를 지키기 위해 돌팔매질을 하던 소년들은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픔을 다독이는 가장 든든한 고향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넓던 논들도 소를 몰던 아이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지만 가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볼 때면 벼 이삭을 탐스럽게 씹어먹던 그 괘씸한 누렁이와 함께 매를 맞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시절 우리가 소풀을 먹이며 누볐던 그 산과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정과 책임감, 그리고 우정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지지 않는 해처럼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산그늘이 깊게 깔리던 그 시절,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전쟁터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논을 갈고 사료를 먹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등성이에 울려 퍼지던 소방울 소리도, 아이들의 서툰 트로트 자락도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해질녘 노을을 뒤로하고 소를 몰고 내려오던 그 길. 무서웠던 아버지의 꾸중과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그리고 사고뭉치였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황소의 눈망울. 그 시절 소풀을 먹이며 보냈던 시간들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익히며 내 안의 노래를 발견했던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소 고삐를 잡고 산길을 오르고 싶습니다.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억 배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